공부? 그깟 것이 뭐라고. 나는 래퍼가 될 거야.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래퍼? 넌 감옥에나 가겠지. 선생님들의 차가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3번의 퇴학 위기, 셀 수 없는 싸움, 그리고 포기한 꿈. 하지만 오늘 그 문제아는 미국 포드햄 대학교의 전액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할렘의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사례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이상 내가 널 보호할 수 없어. 교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또 다시 정학이었죠. 3주째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누구에게 화가 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학교? 아니면 나 자신. 제 이름은 데이비드 워싱턴. 17살이고 뉴욕 할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건 일종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학은?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건 TV에서나 보는 이야기죠. 데이비드. 또 정학이야? 교실 문 앞에서 영어 선생님 로빈슨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3번째 시험에서도 D를 받았다는 거요? 너 정말 똑똑한 애인데.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냥 포기하는 거니? 포기라고요? 웃겨요. 포기하려면 애초에 희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일부는 경멸, 일부는 두려움, 또 일부는 묘한 존경의 눈빛이었죠. 저 멍청이가 또 한 번 해냈구나. 그들의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자리는 맨 뒷줄 구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범죄자 예약석이라고 불렸죠. 가장 문제 많은 아이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마약 거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을 때 선생님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항상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책을 펼쳤지만 글자들은 그저 의미 없는 기호였습니다. 왜 다들 이걸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글자들이 춤을 추고 섞이고 뒤집혔습니다. 수학은 더 최악이었죠. 숫자들은 마치 외계어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문제 있어? 고개를 들자 로빈슨 선생님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제 공책을 봤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빈종이었으니까요. 50분 동안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요. 방과 후에 내 교실로 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커라는 녀석이 키득거렸습니다. 워싱턴이 또 특별 수업 받네. 그래도 소용없어. 얘는 태어날 때부터 멍청이였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또 다른 싸움은 영구 퇴학을 의미했으니까요. 점심시간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다가왔어요. 우리 동네 갱 리더였죠. 데이비드. 듣자 하니 또 말썽이라며? 학교는 너한테 맞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돈도 벌고 존중도 받을 수 있어. 이 쓰레기 같은 곳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글자를 읽을 수도, 시험을 통과할 수도 없는데요. 학교는 저 같은 아이를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 역사 선생님의 말이 그저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렘의 거리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색과 희망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데이비드 워싱턴,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교장실로 즉시 오세요.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절 쳐다봤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요? 아마도 마지막 경고, 아니면 바로 쫓겨날지도 모르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퇴학당한다면 어쩌지? 엄마는 또 울겠죠.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그녀에게 이건 또 하나의 실패일 테니까요. 마커스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 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인생이 곧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희망은 있을까? 들어오세요. 워싱턴. 교장실 문을 열자 헨슨 교장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양인이었고 35살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셔츠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상담사일까? 아니면 특수학교로 저를 보내려는 사람? 앉으세요. 헨슨 교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데이비드, 이분은 김서희 선생님이야. 뉴욕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과정 중이시고 우리 학교에서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거야. 김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악센트는 명확했지만 영어는 유창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비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서 끝났으면 했어요. 헨슨 교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워싱턴.
상황이 심각해. 이번 학기 내 평점은 1.9야. 출석률은 60% 미만이고 정학은 세 번째지. 솔직히 말하면 넌 퇴학 직전이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퇴학이라니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때 헨슨 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내 사례를 맡아주시겠다고 했어. 방과 후 특별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퇴학 절차는 보류할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왜요? 무슨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장애 없어요. 김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학습 장애는 지능과 관련 없어요. 오히려 많은 천재들이 학습 장애를 가졌죠. 아인슈타인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나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멍청이일 뿐이죠. 데이비드,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헨슨 교장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 1시간씩 3주 동안.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넌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할 거야.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오늘부터 시작하자. 김 선생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복도를 걸으며 김 선생님은 밝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K-팝이랑 김치요? 그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 문자에 대해서는 들어봤나요? 한글이라고 해요. 관심 없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외국어를 왜 배우죠? 빈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가방에서 몇 권의 책과 노트를 꺼냈어요. 의자에 앉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시간 낭비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수많은 선생님과 상담사들이 저를 고치려 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책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피곤해요. 글자들이 섞이고 춤추고 자리를 바꿔요. 머리가 아프고 집중하기 힘들어요. 김 선생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요. 유치원 때부터. 약은 먹고 있나요? ADHD나 난독증 진단을 받은 적 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약은 너무 비싸요. 엄마가.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김 선생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해? 공감? 알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볼게요. 그는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기호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응노우샹, 이게 뭐예요? 제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어 자모죠. 이건 안녕하세요의 자음만 적은 거예요.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기호들은 영어 알파벳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단순하고 깔끔했죠. 뭔가 논리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 글자들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점과 선이잖아요. 김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글은 매우 특별해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거든요. 이 자음들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그가 노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니은이라고 해요. N 소리죠.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교실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더 알려주세요. 김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마치 레고 같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1시간 동안 집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전에는 10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내일도 올 거죠?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웃으며 거절했겠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그가 적은 한글이라는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에 김 선생님의 교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커스와 그의 패거리를 마주쳤을 때도 무시했어요. 워싱턴, 어디가?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바빠, 짧게 대답했어요. 뭐? 갑자기 공부벌레 됐어? 그가 비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해. 진짜 돈 벌 기회 있어.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김 선생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한글 자모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칠판을 쳐다봤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야어여우요. 자모표예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전체 목록이죠. 왜 이걸 배워야 해요? 영어도 못 읽는데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영어를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영어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난독증은 병이 아니라 다른 학습 방식을 의미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균 학생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구가 맞지 않는 거죠. 망치로 나사를 박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노력해도 결과는 항상 똑같았으니까요. 한글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김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500년 전에 만든 문자예요. 목적이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평가받아요. 그는 칠판에 기역을 크게 썼습니다. 이건 기역이라고 해요. G나 K 소리죠.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혀가 목구멍 뒤쪽에 닿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 니은을 썼습니다. 이건 니은, N 소리예요.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죠. 그리고 미음을 썼습니다. 이건 미음, M 소리예요. 입 모양을 본뜬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이 글자들은 마치 그림처럼 보였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니 정말 논리적이었습니다. 모음도 비슷해요. 그가 아를 썼습니다. 이건 아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모양이죠. 그리고 오를 썼습니다. 이건 오예요. 입을 둥글게 하는 모양이고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으라고 해요. 입을 평평하게 할 때의 모양이죠. 처음으로 문자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추상적 기호가 아니라 실제 소리와 연결된 논리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제 이 자모들을 조합해 볼게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블록으로 모았어요. 그는 기역과 아를 합쳐 가라고 썼습니다. 이렇게요. 가라고 읽어요. 그리고 니은과 아를 합쳐 나라고 썼습니다. 이건 나예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항상 왼쪽이나 위에, 모음은 오른쪽이나 아래에 위치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어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이 분필을 건넸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디귿과 아를 합쳐 다라고 썼어요. 맞아요. 김 선생님이 박수쳤습니다. 완벽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칭찬은 처음이었어요. 계속해서 리을과 알을 합쳐 라라고 썼습니다. 대단해요. 데이비드, 당신은 정말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우리는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배웠고 간단한 음절을 만드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왜 한글은 영어보다 배우기 쉬운 거죠? 김 선생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뇌가 처리하기에 더 논리적이고 규칙적이어서 그럴 거예요. 영어 알파벳은 발음과 철자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해요. true와 처를 생각해 보세요. 철자는 비슷한데 발음은 완전히 다르죠.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쓰는 체계예요. 그의 설명이 이해됐습니다. 영어 단어를 볼 때면 항상 혼란스러웠는데 한글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어요. 마치 수학 공식 같았습니다. 내일은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한글은 거의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어요. 영어 발음을 한글로 적으면 읽기가 더 쉬워질지도 모르죠. 흥미로웠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수업이 끝나자 김 선생님이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노트를 받아들고 표지를 보니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한글 일기장.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노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보며 한글로 어떻게 표기될지 상상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키보드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아직 병원 교대 근무 중이었고 동생들은 이웃집에 있었어요. 방으로 직행해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 선생님이 적어둔 자모표와 기본 음절표가 있었어요. 베개에 기대 앉아 글자들을 따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가, 나, 다라,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을 마침내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할렘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하지만 오늘 밤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미래의 가능성이 보였으니까요. 데이비드? 집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를 닫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내 학습 능력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게 가능할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방벽에는 한글 자모표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한글로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제가 직접 만든 한글 플래시 카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도 한글 자모표로 바꿨어요. 데이비드,
뭐 하고 있어? 엄마가 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빠르게 공책을 덮었습니다. 아직 엄마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냥 숙제요.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숙제? 정말?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헨슨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내가 방과 후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지만 문을 닫기 전 잠시 서성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조심스러운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이 단어 목록을 칠판에 썼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었어요. consciousness, simultaneously. 예전 같았으면 글자들이 춤을 추며 서로 뒤섞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단어들을 한글로 발음대로 적었습니다. consciousness, simultaneously. 신기하게도 영어 발음이 한글로 표기되니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이번 단어 시험 준비 좀 했니? 로빈슨 선생님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렸을 테니까요.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시험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평소처럼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어들을 한글로 적어두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 consciousness의 뜻은? 한글로 consciousness를 떠올렸습니다. 김 선생님과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의식, 자각이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한 문제씩 풀어나갔어요. 모든 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제출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으로 시험을 끝까지 완료한 느낌이었습니다. 방과 후 김 선생님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영어 단어를 한글로 적으니까 훨씬 외우기 쉬웠어요. 왜 그런 거죠?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 한글은 철자와 발음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요. 둘째,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 거죠. 그는 노트북을 열고 내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읽기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내 영역이에요. 그런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영역을 사용하거나 이 경로가 덜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한글 학습은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처음으로 공부가 불가능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수학은 어때요? 수학에도 어려움이 있나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숫자들이 섞이고 공식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한번 시도해봐요. 수학 공식을 한글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수학도 일종의 언어니까요. 그날 밤 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평소라면 몇 분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대수학 공식들을 한글로 설명하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숫자와 기호들 사이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으며 마커스와 마주쳤을 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워싱턴, 요즘 안 보이더라. 갑자기 착한 학생 되었어? 대답하지 않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우리랑 일하면 진짜 돈 벌 수 있다고. 2주 금요일에 큰 거래 있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유혹이 없진 않았어요. 빠른 돈, 거리에서의 존중, 소속감. 하지만 동시에 김 선생님과의 약속, 한글 공부, 처음으로 느껴보는 학습의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짧게 대답하고 교실로 향했어요. 영어 시험 결과가 돌아왔을 때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C 학점이 매겨져 있었어요. 로빈슨 선생님이 제 책상 옆에 멈춰 섰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야. 데이비드, 계속 이렇게 노력해. C, 평생 처음 받아보는 학점이었습니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방과 후 김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시험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C 받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축하해요. 데이비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시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데이비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 속에는 수년간의 걱정과 실망, 그리고 이제 피어나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금요일에 마커스를 만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글 노트를 펼쳐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적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게도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을요. 처음으로 다른 미래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글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일 시험을 통해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데이비드 워싱턴, 수학 선생님 피터슨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험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시험이니?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수학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한글로 공식을 정리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이 문제들, 특히 이 증명 과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패턴이 보였을 뿐이었어요. 비야, 인상적이야.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워싱턴이 수학에서 비라니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수업 후 피터슨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몇 주 전만 해도 기본 방정식도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 한글이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한국어 문자요. 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수학 공식을 한글로 정리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효과가 있다면 좋은 거지. 계속해. 방과 후 김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에서 비 받았어요. 그리고 피터슨 선생님이 제가 고급 방법으로 풀었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은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었습니다. 저는 한글로 공부한 것뿐인데 김 선생님은 컴퓨터를 켜고 뇌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뇌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따라 물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요. 한글 학습은 당신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는 다른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이건 언어 학습 중인 뇌예요. 보세요. 이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이 영역들이 수학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제 뇌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특히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패턴 인식과 논리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어요. 역사 시험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대와 사건들을 한글로 정리하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주가 지나자 모든 과목에서 내 성적이 C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학교 상담사 브라운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내 변화가 놀랍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학습, 김 선생님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 학습 방식이 바뀌었는지. 흥미로워. 그녀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 뉴욕 대학 인지신경과학 연구소와 연락해 볼게. 그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제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불안했습니다. 아니, 데이비드, 넌 혁신가야. 이런 방법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워싱턴, 내일이야. 큰 거래. 참여할 거지?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동안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갱과 함께하는 삶, 빠른 돈과 거리에서의 존중, 그리고 이제 막 맛보기 시작한 학업 성취의 세계. 못 갈 것 같아. 뭐? 갑자기 공구벌레 되더니 우리를 무시해? 마커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다른 일이 있어. 조심해. 워싱턴, 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할렘 출신의 문제아가 정말 다른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다음 날 브라운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뉴욕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 그들이 너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 스캔 연구에 참여해 볼래? 놀라웠습니다. 저요? 대학교 연구예요? 그래. 내가 경험한 인지 변화가 실제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싶어해. 김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실 거야. 갑자기 제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렘의 좁은 거리를 넘어 대학과 연구의 세계로. 네, 참여할게요.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데이비드,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 변화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건 중요한 발견이 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마커스는 제가 항상 동네 아이일 뿐이라고 했어요. 김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환경의 산물이지만 그 한계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어요. 뉴욕 대학 연구소에서의 뇌 스캔이 그 증거가 될 것인지. 저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뉴욕 대학 인지신경과학 연구소는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할렘과는 다른 세계였어요. 긴장됩니다. 김 선생님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들은 단지 당신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라이언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40대 여성이었어요. 데이비드 군, 만나서 반가워. 김 교수님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 교수님이요? 김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아,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뉴욕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이에요. 언어인지학 전공이죠. 놀라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과 후 교사가 아니었어요. 긴 복도를 지나 MRI실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기계가 방 중앙에 있었어요. 겁내지 마. 라이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카메라 같은 거야. 아프지 않아. 검사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기계 안에 누워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읽었어요. 영어 단어, 한글, 수학 공식들, 그리고 한글로 표기된 영어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결과를 보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라이언 박사와 그녀의 팀이 화면에 제 뇌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놀라운 결과야. 라이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데이비드가 일반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의 뇌 활동이야. 보다시피 이 영역들의 활성화가 약해. 전형적인 난독증 패턴이지. 그녀는 다음 이미지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한글을 읽을 때야. 완전히 다른 패턴이 보이지? 전두엽과 두정엽의 활성화가 훨씬 강해. 특히 이 영역은 패턴 인식과 공간 처리를 담당해.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야. 한글로 표기된 영어 단어를 읽을 때의 뇌 활동이야. 두 가지 패턴이 결합되어 있어. 그리고 이전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경 경로들이 형성되고 있어. 이건 뇌의 가소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야. 모두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물었습니다. 라이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내 뇌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한글이 내 뇌에 대체 경로를 제공한 거지. 난독증과 ADHD 환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연구소 카페에서 김 교수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해요. 당신처럼 학습 장애가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한글 기반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죠. 당신은 선구자가 된 거예요. 데이비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게 다르게 대했고 학생들은 수군거렸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데이비드 워싱턴이 대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수학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이 복잡한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누가 이걸 풀어볼까?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숫자와 기호들이 이제는 논리적인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한글처럼. 그것들은 각자의 위치와 의미를 가진 기호였어요. 완벽해, 데이비드. 피터슨 선생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다음 장의 내용인데. 자리로 돌아오자 옆자리 소피가 속삭였습니다. 너 천재야? 아니면 부정행위한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으로 학업적 성공을 맛보았는데 사람들은 제가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마커스와 그의 패거리가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마커스가 제 앞에 앉았어요.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천재가 됐다고? 그냥 공부하고 있을 뿐이야. 거짓말 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뭔가 복용하고 있지? 엠페타민. 아드레날린? 공유해. 친구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같은 거 안 해. 그냥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어. 그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공부벌레가 됐다고? 웃기지 마. 넌 우리랑 같은 놈이야. 할렘 출신의 쓰레기. 그 사실을 잊지 마. 마커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할렘의 통계 중 하나로 끝날까? 방과 후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소피의 의심, 마커스의 조롱, 그리고 제 내면의 불안까지. 데이비드, 이건 정체성의 위기예요. 당신은 두 세계 사이에 있어요.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김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려워요. 특히 주변 환경이 당신을 예전 모습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는요. 제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할렘 출신이 대학에 가고 그런 건 왜 안 되겠어요? 내가 한국의 작은 마을 출신인데도 미국에 와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의 말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김 교수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보고 문화에 대해 더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네, 좋아요. 금요일 저녁
퀸즈에 있는 김 교수님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할렘을 벗어나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5살 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김치, 잡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 교수님의 아내가 물었어요. 데이비드,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미래? 제게 그런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네요. 당신의 뇌는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걸 강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할렘의 통계를 넘어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제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워싱턴, 내일 밤 파티야. 121번가 창고, 중요한 사람들이 올 거야. 너도 와. 마커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지하철 창문에 흐릿하게 비쳤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옛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토요일 저녁, 할렘의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21번가 창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올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마커스의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온 겁니다. 창고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구석에서는 카드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몇몇이 작은 봉투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왔구나. 마커스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왔어. 경계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멋진 파티지? 한잔 할래? 그가 맥주를 건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갈게. 돌아서려는 순간 마커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내가 왜 여기 온 줄 알아? 너도 느끼고 있어. 이게 내 세계라는 걸. 그 학교, 그 교수들 다 가짜야. 현실은 여기 있어. 워싱턴.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제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을 건드렸으니까요. 정말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달려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경찰이다. 다들 뛰어. 혼돈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술병과 의자가 넘어졌어요. 마커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뒷문으로 가자. 그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리치였습니다. 마커스의 오른팔이자 동네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였죠. 워싱턴, 이것 좀 들고 있어. 리치가 작은 가방을 제게 밀어넣었습니다. 뭐야 이게? 묻지 마. 그냥 들고 있다가 내일 돌려줘. 그는 달려가 버렸어요. 가방의 무게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권총과 돈 뭉치, 그리고 몇 개의 봉투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뒤를 돌아보니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손전등에 비쳤어요. 순간의 결정이었습니다. 가방을 던져버리고 달렸어요. 골목길로, 담장을 넘고 주택가 사이로. 경찰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빈 놀이터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마커스와 두 명의 패거리였습니다. 워싱턴, 이게 자식. 마커스가 소리쳤습니다. 리치의 물건은 어딨어? 던져버렸어. 경찰이 바로 뒤에 있었어. 마커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친놈아. 그 안에 $5,000와 물건이 있었다고.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커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가 배신했구나. 그 교수놈이랑 어울리더니. 아니야. 그냥 경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커스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쓰러졌어요. 다른 두 명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마커스가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어요. 넌 이제 끝이야. 워싱턴, 할렘에서도 학교에서도 내리치는 주먹과 발길질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마커스는 확실히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제가 경찰에 정보를 줬다고? 배신자라고. 집 계단을 오르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주위가 퍼렇게 멍들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엄마가 이걸 보면 심장마비가 올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학교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커스의 위협은 진짜였고 그가 학교 안에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글 공부, 성적 향상, 대학 연구, 이 모든 게 어제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은 더 아팠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김 교수님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뉴욕 대학에서 후속 뇌 스캔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하려 한 모양이에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엄마가 반쯤 열린 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데이비드, 김 선생님이 왔어.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통증에 움찔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한 것 같았어요. 들어오라고 할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데이비드, 그가 제 상처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파티, 경찰, 마커스의 공격, 그리고 제 두려움까지. 그는 조용히 들었어요. 학교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결론지었습니다. 마커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가 배신자라고 말할 거예요. 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SAT 등록서예요. 다음 달에 시험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가져왔어요. 놀랐습니다. SAT요? 제가요? 전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더 준비되어 있어요. 라이언 박사팀의 테스트 결과를 봤어요. 당신의 인지 능력은 지난 몇 주 동안 극적으로 향상됐어요. 하지만 마커스가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진 마세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학교 측과 이야기해서 당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SAT, 대학, 입학.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해볼게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보안 조치가 강화되었고 헨슨 교장은 제가 교실을 옮기도록 허락했습니다. 마커스와 그의 패거리는 여전히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어요. 방과 후에는 김 교수님과 SAT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학습법으로 영어, 수학, 논리 영역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SAT 시험 일주일 전 라이언 박사팀의 후속 뇌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발전이에요. 라이언 박사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뇌는 실제로 재구성되고 있어요. 새로운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정보 처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 기반 학습 접근법이 다른 인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네요. 데이터와 차트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제 뇌가 실제로 변하고 있다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AT 모의고사에서 저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영어 영역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은 특별한 학생이에요. 데이비드, 한글이 당신의 잠재력을 열어준 열쇠였을 뿐이에요. 그 능력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죠. 반년 전에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내일의 생존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SAT 시험일, 테스트 센터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할렘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은 아니었어요. 시험장 앞에서 김 교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데이비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준비됐어요. SAT 시험을 마치고 건물을 나왔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이미 승리자였어요. 그저 시험을 끝까지 치러낸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으니까요. 어땠어요? 김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놀랍게도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축하해요. 데이비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은 큰 승리의 날이에요. 3주 후 SAT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15%, 할렘 고등학교 역사상 최고 점수 중 하나였어요. 학교는 술렁였고 선생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헨슨 교장은 제 점수를 교무실 게시판에 붙였어요. 우리의 자랑, 데이비드 워싱턴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워싱턴이죠? 저는 뉴욕타임스의 소니아 켈러입니다. 라이언 박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인터뷰라니요? 다음 날 학교 근처 카페에서 소니아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도 함께였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니아가 녹음기를 켰어요.
라이언 박사님의 연구 논문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한글 학습을 통한 인지, 기능 향상 학습장애 학생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죠.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연구 논문이 되다니요. 데이비드, 자신의 경험을 직접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변화는 어땠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글자를 볼 때마다 두려웠어요. 책은 적이었고 시험은 고문이었죠. 학교는 제가 실패하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김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저희 세계를 바꿨어요. 처음으로 문자가 이해됐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영어보다 쉬웠던 건 그 체계가 논리적이고 규칙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뇌에 더 잘 맞았던 거죠. 소니아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SAT 점수가 상위 15%라고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부끄러웠지만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는데 인터뷰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과거, 학습 어려움,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니아가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요. 기사는 다음 주 일요일자 뉴욕타임스 교육 섹션에 실렸습니다. 할렘의 기적 한국 문자가 난독증 학생의 인생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날 아침 엄마가 신문을 들고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신문에 났어. 놀랍게도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졌고 교육학자들은 이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어요. 뉴욕시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선생님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학생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나도 한글 배울 수 있어? 소피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녀도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답했습니다. 도와줄게. 그렇게 제 첫 학생이 생겼어요. 방과 후 도서관 구석에서 소피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도 빠르게 배웠어요. 일주일 후 다른 3명의 학생이 합류했습니다. 데이비드, 헨슨 교장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어. 한글 기반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를 원해. 내가 김 교수님과 함께 보조 교사로 참여했으면 하는데 놀라웠습니다. 제가 교사라니요? 하지만 전 아직 학생이에요. 때로는 가장 좋은 교사는 직접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야.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다른 학교로도 확산될 거야. 그렇게 주 이틀, 방과 후에 특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모두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죠. 김 교수님과 함께 한글의 기초부터 가르쳤고 영어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예전에 문제아 데이비드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대학 지원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과 브라운 상담사의 도움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했어요. 에세이에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할렘에서의 성장 과정, 학습의 어려움, 그리고 한글을 통한 변화까지. 첫 번째 답장이 왔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친애하는 데이비드 워싱턴님, 유감스럽게도 거절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에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건 모험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답장도 거절이었습니다.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포기하지 마세요.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대학은 많고 당신의 이야기는 특별해요. 네 번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포드엠 대학교.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는데 첫 문장에서 멈췄어요. 축하합니다. 데이비드 워싱턴님의 포드엠 대학교 재활의학과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김 교수님에게 보여주었어요. 포드엠에서 제가 합격했대요. 그것도 재활의학과예요. 하지만 등록금은 어떻게?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특별히 뉴욕 도시 학습 다양성 장학금 전액 수여를 알려드립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전액 장학금이라니요.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데이비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상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방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할렘의 밤이 내려앉았지만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졸업식 날 소나기가 내렸다가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졸업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면서 1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퇴학 직전이었던 문제아, 글자를 두려워하던 소년,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날들, 졸업 연설자로 데이비드 워싱턴 학생을 소개합니다. 헨슨 교장의 소개에 따라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친구들, 선생님들, 라이언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 그리고 김 교수님과 그의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 뉴욕타임스의 소니아도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잠시 긴장했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년 전 저는 이 학교의 복도를 걸으며 매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글자는 저기였고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였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왕이 만든 이 글자가 할렘 출신의 10대 소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시 멈추고 김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그리고 김 교수님은 제게 2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뇌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 둘째,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는 포드햄 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다르게 배우는 아이들을 돕는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렘의 거리에서, 브롱크스의 학교에서, 퀸즈의 가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김 교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준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할렘의 거리에도 감사합니다. 이곳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올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졸업식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라이언 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연구팀에서 대학생 연구 조교로 일해보지 않을래? 한글 기반 학습법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놀랍고 기뻤습니다. 네, 물론이요. 김 교수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경험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할렘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한글 기반 학습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와 같은 호기심과 흥미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거예요.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으며 제 여정이 이제 다른 아이들의 여정과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되기 전 주말, 김 교수님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의 가족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김 교수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스승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쥐며 맹세했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포드햄 대학교 첫날, 드넓은 캠퍼스에 들어서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에서나 그리던 세계였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데이비드 워싱턴? 뒤돌아보니 같은 학과로 보이는 학생이 다가왔어요. 네, 저예요. 당신 이야기 읽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도 난독증이 있어서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걸어온 길이 다른 이들에게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물론이죠.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년 후, 할렘 초등학교 체육관에 서서 30명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한글 자모표가 붙어 있었고 아이들 손에는 한글 워크북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저는 포드햄 대학교 3학년 학생이자 할렘 한글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15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80%가 읽기 능력 향상을, 70%가 수학 성적 향상을 보였어요. 국립교육연구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한글은 이제 학습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미국 전역에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기회입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뉴욕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고 라이언 박사와 함께
다중언어인지 발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할렘으로 돌아올 때마다 예전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건물들이지만 이제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어요. 마커스와 그의 패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드디어 간호대학에 들어갔고 동생들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할렘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영감을 줍니다. 한 학부모가 워크숍 후에 말했어요. 제 아들도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고통과 투쟁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때로는 할렘 고등학교로 돌아가 강연을 했습니다. 예전의 교실에 서서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저처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대학 졸업을 1년 앞둔 지금 저는 졸업 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인지신경과학을 공부하고 언어와 학습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 기반 인지 발달 센터를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글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꾼 것처럼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해답이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는 어쩌면 가장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렘의 불량 청소년 데이비드가 한글을 만나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단순한 외국 문자가 어떻게 한 사람의 학습 능력과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이비드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